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군의 나흘간 누적 강수량은 최대 630mm를 넘을 정도인데 일부 하천에는 홍수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울산 태화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하동원 기자, 영남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들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울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밤새 내린 비로 물살이 거세지면서 범람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화강 상류 사연교는 수위가 4m를 넘어섰는데요. 아직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을까 집 밖으로 나와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린 비로 경남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도 경남 합천군엔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산청군은 나흘간 누적 강수량만 630mm를 넘었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선 차량 한 대가 하천에 빠졌다 구조됐고 창녕군에선 개성천 수위가 올라 인근 6개 마을 주민 64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비바람에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7개 시군에서는 산사태 우려 지역에 있는 주민 100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재 영남권 대부분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최대 25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근 마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충청 지역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최대 150mm의 비가 더 예보됐는데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오현주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옵니까? 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의 대천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고 있는 대천천은 밤사이 내린 비로 수위가 꽤 높아져 있습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 주변에는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대전과 세종 등 충청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퍼부을 것으로 예보됐는데 내일 새벽까지 대전과 충남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넘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충남 당진에는 400mm 이상, 예산에는 39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수준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린 충청 지역의 경우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령 대천천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 이렇게 16일부터 나흘째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가 컸던 이유와 함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지학과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작년 강수량의 23%가 이틀 만에 내렸고 특히 서해와 근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폭우의 원인으로 극심한 폭염이 꼽힌다고요? 그렇습니다. 폭염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폭우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따뜻한 기단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폭염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찬 공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하고 만날 때 불안이 조성되는데 그 사이를 수증기가 들고 올 때 폭우가 내립니다.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폭염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다에 있는 수증기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폭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패턴 자체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오츠케 기단하고 네. 남쪽에 있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날 때 이제 장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딱 형성됐을 때 수증기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대기해강 형태를 지닙니다. 그래서 네. 2023년 저희가 8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났을 때도 똑같았는데요. 예. 45도 각도로 이렇게 대기해강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강한 비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여름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면 시간당 100mm 폭우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21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동안을 보면 강우에 관한 모든 기록이 거의 다 끼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22년에 우리가 시강우량 동작구에서 148mm가 왔던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장 장마 기록이라든가 그 지역별로 일강우량 기록은 거의 대부분 최근 5년 동안 다 끼워졌습니다. 네. 이런 패턴 자체는 굉장히 기후변화라든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기온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축구장 2만 8천 개 면적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 국가유산까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 상황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호우는 굉장히 예측이 어려웠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장마도 끝났다라고 우리가 예보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폭염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폭우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될 줄은 우리는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기상청 입장에서도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기상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년 우리가 경향을 보면 반드시 폭우와 폭염은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폭우가 여름철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 전국 대부분의 배수 시설이 최근 30년 또는 50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계 빈도를 지정하는 이유는 경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빈도를 굉장히 높이면 좋겠지만 수공 구조물들이 많이 커질수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50년 빈도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5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라는 확률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아마 방송에서는 계속 이번 호우는 100년 빈도입니다. 50년 빈도입니다. 네. 근데 50년, 100년 빈도가 사실은 5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죠. 이런 그러네요. 상황은 굉장히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계 빈도의 상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우리가 방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그렇게 빈발한다면 배수가 정말 필수적일 텐데 예. 과거에 만든 배수 펌프가 기능을 못하거나 예. 배수구가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우 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배수구 청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자체별로 예산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이제 배수구뿐만 아니라 하수구 지방에 가보면요, 하수 관거가 이제 예를 들어 직경이 한 2m 정도 되는 큰 관이 있다라고 들어가 보면 절반 정도는 토사가 쌓여가지고 통수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또 하수 관거에 들어가면 일부는 이제 전선이라든가 다른 부속 시설물이 들어와서 통수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자체 이제 우리가 피해를 입은 지자체로 가면 갈수록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수해를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더 올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당장 집 주변의 배수구를 둘러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선행강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강수가 한번 오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토사가 내려와서 기존의 배수로 체계를 막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배수 체계를 고치려고 안 하시는데요. 조금 비가 잦아들었고 다음 또 큰 비가 예상된다 그러면 배수로를 한번 가보셔서 배수구가 대부분 토사로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비가 좀 적게 오고 안전한 시점에 청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홍수 방어 기준을 다시 세워서 빗물 펌프장을 증축을 하고 하천을 더 깊게 파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기상 변화에 맞춰서 배수 시설과 관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수 체계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한 4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하천의 통수능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하천의 통수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 빈도를 상향한다 하더라도
기존 다리에는 도로라든가 교량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방구를 한없이 높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천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은 또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천의 통수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하수도의 통수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청소하고 아니면 하수도의 설계 빈도를 늘려주는 거죠. 이 두 단계로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빗물 펌프장입니다. 네. 예. 빗물 펌프장의 용량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면 그걸로도 안 될 때는 우수 저류 시설이라는 거를 이제 빗물 저류 탱크를 만드는 거죠.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이 그런 겁니다. 예. 앞에 선행된 세 가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제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류 터널을 만드는데요. 네. 이런 단계별로 지자체에 맞는 특화된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구조적인 대책에 조금 그러니까 예경부라든가 이런 거에 좀 집중했다 그러면 이런 기상이변이 우리가 일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구조적인 대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매몰돼서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주민 신고도 있었는데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인재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건 징후에 신고도 있었지만 이제 사면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목격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 시설물이 준공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구조물인데 또 4월에서 6월까지 옹벽 안전 진단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던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인재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사고가 난 직후에 구조되기까지 좀 시간이 조금 한 2-3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옹벽이 붕괴되더라도 바로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폭우가 언제까지 내릴지가 정말 궁금한데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지금 왕왕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산사태를 말씀하셨는데 산사태는 사실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대비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 사전 징후들도 폭우의 소리에 이 폭우라는 소음에 갇혀서 인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폭우에 의한 하천 범람 사실 이번 호우의 가장 큰 특징이 지방 하천과 소하천의 범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범람이 일어났을 때 특히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범람 우려가 되는 주변의 지하 공간에서는 미리 사전에 대피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홍수라든가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 때는 또 장화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대부분 우산이라든가 장화를 통해서 이제 몸이 젖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침수가 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화의 일반적인 높이가 30cm 정도 되는데요. 30cm 이상의 침수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서는 장화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보행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화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침수가 발생한 이후에는 몸을 젖을 수 있다, 네. 몸만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피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님과 호우 대비 요령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야권 등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참모진과 막판 논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첫 번째 순회 경선을 잠시 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채영 기자.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 거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합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기자단에 두 후보 등 장관 인선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와 후속 논의가 내일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참모진들과의 수기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도 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후보자들도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주말 안에는 결론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별 경선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2일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에서 첫 지역 순회 경선을 실시하고 투표 결과도 발표합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의 정견 발표를 시작했고요. 오후 3시 40분쯤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대전에서 현장 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영남권 순회 경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내일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을 낳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내일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냐, 임명 강행이냐 두 가지 중 하나로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라든 주말에 결정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오늘 쭉 제기된 문제점 앞으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청문회에서 이거 쭉 종합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텐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여론과 언론 보도, 시민단체들의 의견까지 두루 검토를 해볼 걸로 전망이 되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이번 주말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당내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후보자가 소명과 해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그런 시간적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일기 내각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임명 철회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임명 철회라는 방향으로 선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의중에 대해서라면 각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명과 해명에 있어서만큼 충분히 이뤄졌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과 반감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임명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지명 철회 대통령이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국민께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강선우 후보자는 청문회 내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일부. 그것이 또 바로 그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도 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대자와 피해자가 있는 그런 사실과다른 해명과 태도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여기서 지명 철회를 통해서 국민께 나 원래 내가 세운 인사 기준에 안 맞는 후보자였다는 점을 국민께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요, 논란을 낳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후보자 일부를 무자격 육적이라 부르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부 기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야당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이상에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임위에서 그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강행 방침 재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견고한 지금의 어떤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각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전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그런 해명과 소명이 굉장히 부족하고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지율 추세가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는 그 각 후보자에 대한 입장 차이가 다소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인선했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각종 논란과 모든 것들을 두루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이 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행태가 인사권자에 대한 모욕처럼 보인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요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이르면 내일쯤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민적인 여론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저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거는 인사권자로서 지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지명 인사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에서 분명히 본인이 얘기한 것과 다른 증거가 제시됐고 그러니까 청문회 단계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결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국회만의 청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인사청문 그러니까 상대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쓴다?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의견 많은 이거 부적격이다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다음에 인사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회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온 것을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글쎄 국민은 어떻게 뭐가 특별한 하자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요.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았던 보좌진들을 내다 버리는 거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그리고 참여연대까지 반발을 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그 보좌진들이 그 당시에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은 사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사실 그 당시에 계엄 현장에 국회에 나오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죠.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지적 없이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분이 능력과 그다음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청문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그 일부 갑질 의혹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장관의 그런 위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상 털기식 그런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아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강선우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최대한의 해명과 소명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당내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말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좌진 협의 역대 회장단의 어떤 성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당 소속의 이제 보좌진들 협의회 그리고 진보 단체로 분류되는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질과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과 해명,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과 당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입장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요,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 그리고 평창의 농지 관련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보시죠. 저희 가족만으로도 노동력이 어렵고 배우자의 친구들이 같이 가서 많이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에 계시는 그 공동 경작하셨던 분과 또 그분이 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정은경 후보자는 주식 매매로 시세 차익 본 거 사실이 아니다. 또 들으신 것처럼 이 논란이 된 농지에서도 30년 가까이 지인 가족과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좀 의혹이 해소가 됐을까요? 농지법 위반은 저렇게 변명을 할 사안은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깔끔히 인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정은경 후보자 스스로 말에 따르더라도 본인 노동력으로 70%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법에 따르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다음에 그 지인의 배우자가 한 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인의 배우자에 따르면 실제 90일 정도 와서 했다고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 부분은 깔끔하게 본인이 인정을 하고 다만 투기적 목적으로 제가 농지를 구입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저렇게 좀 변명 오래하는 건 맞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에탄올 관련된 그 해당 회사의 주식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이 2017년도인가에 그때는 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정을 생산하는 때였기 때문에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해당 업체가 사업 목적 범위를 더 넓히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사과하고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8월 22일이죠.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내후 외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이 혁신안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이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이 국민의힘으로서 나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사면 초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당의 상황 좀 어떻게 짚어보십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탄핵 이후에 보수 정당이 처했던 정치적 환경은 또 달라요. 지금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은 국내심을 그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괴멸의 대상이라고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정당 해산 문제, 보조금 문제까지 지금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는 생존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존 이후에 뭔가 국민적 사랑을 넓혀가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좀 머리를 맞대고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혁신위의 일부 혁신안도 지도부에서 받아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위기에 관한 공감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은 동지애가 기반이 돼서 돼야지만 혁신도 가능하고 발전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예고했습니다. 전한길 씨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거야. 원내대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앞으로 8월 달에 당대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 될 것입니다. 전한길을 품는 자가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 당원 당규에 따라 조치할 걸 시사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전한길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입당 이후에는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입당 이후부터 전한길 씨가 국내심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이게 당의 민심을 위반시키는 행위다 그러면 징계해야죠. 또는 뭐 당의 민심을 더 보태는 거다라면 칭찬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것 자체를 내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한길 씨가 향후 하는 발언 등이 당의 새 확장에 어떤 도움이 될지 또는 손해가 될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전한길 씨를 지지하는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한 그분의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평가만 갖고
이걸 받아들이고 말고 이렇게 판단할 법은 아니다. 네. 저는 당의 절차,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전한길 강사가 입당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담론이 다시 주류에 오르고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보실 땐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전한길 강사의 경우에는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윤 어게인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품지 않으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요. 본인과 함께 수많은 당원들 가입이 이루어졌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한길 강사의 입당마저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황골탈퇴의 모습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에 이 충청권의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까지만 이 결과가 공개가 되죠.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긴 하지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후보가 더욱더 앞서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충청권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이번 권리당원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 순회 경선 결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것이 단지 충청권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도 충청권 여론에 더욱더 그동안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도 주의 깊게 한번 투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등 법정 화폐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정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가상화폐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기술 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 today's signing, we're pushing even further into the exciting new frontier. This could be perhaps the greatest revolution in financial technology since the birth of the internet itself. 이번 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와 1:1 교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입니다. 달러 통화 체계와 직접 연결된 가상자산으로 빠른 송금과 낮은 수수료로 주목받아왔지만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동일한 가치의 달러나 미국 국채를 반드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행할 때마다 달러나 국채를 실제로 매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You've made our dollar look really good and strong and powerful. It's good for the dollar and it's good for the country. 오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12만 3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이후 일주일째 조정을 거치며 현재는 11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연일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 곳곳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의 최고 200mm 이상, 호남의 150mm 이상,
충남과 경북에 120mm 이상, 수도권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 31도, 전주와 광주가 30도로 습도가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고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